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은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하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의견이 상당히 달랐던 두 당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생각해 보죠. 네, 국민의힘이 10일 날 그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네. 여기에 주로 어떤 것이 논의가 됐냐. 지금 산업재해 대처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노동계도 왔거든요.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 낸 것이 바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이게 20대 국회도 나왔었다가 그냥 자동 폐기가 됐거든요. 네, 다시 21대. 네, 21대 이제 다시 또 법안을 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기업의 이익을 많이 대변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정의당과 같이 공조를 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합리적 보수의 모습이다. 이런 그러네요.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국정감사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 4일날 강은미 의원이 네. 국정감사장에서 울먹였던 장면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매일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매일 하루에 7명 꼴의 노동자가 지금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재 사망인 거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말을 하냐면 안전사고는 당사자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가정과 동료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조호영 원내대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낳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좀 이런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역시 9월 달인가 2달 전쯤에 이런 부분에서 산업 안전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법안으로 네. 가서 채택이 되어야 될 텐데 강론에서는 조금씩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달라요? 네. 네. 이게 이제 법안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제 이게 외국 입법 사례라든가 과잉 입법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기존의 이제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굳이 이 처벌이라는 거를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네. 강론에서는 어떻게 법이 체결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약간의 각 당별로의 입장차는 있다는 말씀이셔서 앞으로 그럼 논의가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법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노동 선진국인 것 같지만 또 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런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뭐 연평균 2,000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네. 하루에 7명이 일을 그러니까요.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꼬리 자르기, 중간자만 다치고 정말 가하자면 그 어떤 최고 경영자들이라든가 기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하청업체가 책임을 떠안는다든가 그렇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업주라든가 기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필요하고 제가 좀 통계를 살펴봤더니 10년간 산재 사망 사고로 사업주죠. 사업주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비율이 0.56%입니다. 1%면 100건 중에 한 건이거든요. 네. 0.56%는 한 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100건 중에. 그리고 평균 벌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인이 선고받은 평균 벌금액 얼마일까요? 글쎄요. 448만 원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거 노동자들의 목숨값을 혹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뭐 자꾸 과중한 부담을 준다, 이중처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들과 사업자들이 책임을 갖고 해라.
라는 의미도 그렇군요. 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지금 현재는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법 상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벌금형을 어느 정도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개정된 법 같은 경우에는 네. 벌금형도 있지만 더 심하면 이제 징역형까지 가게 되는 거고 네. 기업주하고 사업주가 명백하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훨씬 강화되는 내용인 거죠. 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보니 중간 관리자들이 처벌을 받는다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벌금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한다던가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강화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있는 지점은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어떤 정책적으로 공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통해서 약자와의 편에 서는 것을 보여준다면 정말 뭐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어떤 당내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나오거나 이런 안이 지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에 들어가서 또 의원들이 이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당의 의견은 아니라는 거군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지금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정도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마치 당론처럼 잘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까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지금 거대 여당이에요. 그리고 노동계하고의 정책 연대도 많이 했던 당입니다. 네. 사실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면 이 법안을 처리할 확률이 훨씬 높죠. 높아지죠.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당 차원의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당내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잘 추스려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했듯이 집권 여당이고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후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는 당파에 관계없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가슴 아프게 들었던 김용균 씨 사건을 가지고 이게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냐. 원청 하청 계속되는 어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라는 건데 이런 비판이 있어요. 실제로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실제로 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법에서 도급을 금지한 것이 굉장히 한정적인 거예요. 도급 업무를 금지한 게 뭐 도금이나 순, 납, 카드뮴 관련한 작업에만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의 목숨값. 사람의 목숨값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죽는다. 그렇죠. 실제로 10년 전에 한 36명 정도가 돌아가신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 네. 기업이 물었던 한 사람당 벌금액이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인데 사실 벌금이 이렇게 낮다면은 사람의 값이 이렇게 낮다면은 수억 원을 들여서 안전 시설을 할 의욕을 못 느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영국에서도 2007년부터 이런 법이 시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그 노동자 사망률을 보면 네. 영국이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0.53명, 네.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9.6명, 거의 뭐 20배, 10배, 뭐 20배, 거의 예. 10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기업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런 안전 의무를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기업도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호주나 이런 쪽은 기업이나 법인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사업에서도. 공공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안전불감증이 토착화되어 있다.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을 그냥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네. 좀 이 부분이 이번에 21대 때는 꼭 좀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벌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의 또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제 예.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가 계속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 전태일 옆에 이소선 여사가 계셨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이런 거에 나서고 있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설 때까지 국회가 손을 놨다라는 방증이잖아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우리 정쟁 말고 정책으로 경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안이야말로 정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산업 무엇을 안전. 뜻하고 있고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뭐 김정인 비대위에서 어쨌든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에는 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지켜볼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영국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 영국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기업 살인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능수였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영국은 74년도에부터 어떤 법이 시행이 되고 있냐면 네. 원청과 하청 간에 이런 쭉쭉쭉 갔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은 각각의 모든 기업들이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원청이 하청에게 그냥 책임을 떠밀어 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원청은 원청대로 하청들은 하청들대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기업에 너무 옥죄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기업이 미리 자율적으로 이런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주고 네. 거기에 또 응분한 어떤 책임까지 주는 이런 식으로 이 법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더 또 중요한 얘기네요.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저희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요즘에 영화를 보러 가면 이제 외국 영화에는 자막이 항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데 한국 영화에도 지금 자막을 좀 의무적으로 넣도록 해달라는 진정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전해주시죠. 예,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만약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요. 근데 청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때 그런 현상을 겪기 때문에 자막을 넣는 일부 영화관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청각장애인 단체에서 이번에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사막 상영하는 비중을 좀 높여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 인권위가 판단을 해서 어떤 권고를 내리거나 뭐 정부에 내리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차별 진정을 낸 곳은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묻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인권위와 이런데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차별 진정을 냈고요. 네. 일부 극장 지점에 대해서도 차별 진정을 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정부가 장애인 영화 관람 지원 사업을 2005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극장 날짜 그 시간대만 영화를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너무 제한적이니까 실제로는 장애인들이 보지 못하는 실정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단체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 모 영화의 경우에는 5,536회가 상영이 됐어요. 전국에서. 예. 네, 장애인용 자막이라던가 화면 해설이 들어간 것은 72회라고 합니다. 너무 적군요. 그렇죠. 이제 전국적으로 이거 따져보면 더 작은 거죠. 네. 그래서 차별 진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진정을 하게 되면 자막용 안경이라던가 이런 보조기구가 없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좀 환경 개선을 요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용어를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내용에도 나오는데 베리어 프리라고 하잖아요. 네. 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자유롭다라는 뜻도 있지만 없다라는 그렇죠. 뜻도 있으니까 베리어 프리는 노인이라던가 장애인들도 물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베리어 프리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인권위에서 이번에도 이런 판단을 내린다면 문화예술계에도 베리어 프리를 향한 좀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베리어 프리 얘기를 해주시니까 뭐 자막 삽입도 그렇고 이 장애인들에게 좀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 어떻게 하면 더 조성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오늘 마침 또 베리어 프리 영화제가 개막한다는 소식도 있어서 두 분께서 의견을 좀 더 주신다면요. 네, 베리어 프리 영화제가 벌써 10회를 맞아서 오늘 시작이 된다 그러는데 네. 이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보니 저도 베리어 프리 영화제를 직접 가서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반성도 되었고 이번에 한번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베리어 프리라는 게 사실 말로는 많이 하지만 장애인들이 실제로 생활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영화 하나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 아까 얘기했던 상영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가기 힘든 평일 낮 시간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제한을 해버리면은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이런 부분을 좀 더 풀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영진이에서 뭘 하나 만들었다 그래요. 어떤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시제품으로 발표한 게 있답니다. 지금 한국형의 어떤 영화 관람 이런 시스템에서 장애인 분들이 들어갔을 때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이제 어떤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 분들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걸 만들었다는데 이거를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크고 무거워요. 딱 네. 사진으로 봐서도 실제로 이거를 아마 이 메고 보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왜 가볍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가볍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한다는데 이어폰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힘든 이어폰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걸 끼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니 이걸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좀 연구를 하고 개발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베리어 프리라는 것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장애인들이 이것을 했을 때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걸 사실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죠. 우리 엘리베이터 났을 때 땡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섰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까라는 고민이 처음부터 반영돼서 지금은 어느 엘리베이터나 대부분 땡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다수 신호등 앞에 서면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네. 건너셔도 아니면 됩니다. 소리가 또 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사실 초기부터 이런 것을 많이 했다면 이것이 오히려 굉장히 비용 절감이 자연스럽고 되죠. 비용 네. 절감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설계하거나 할 때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됐으면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이 본인의 눈과 같이 여기는 반려견이 왜 뭐 국회에 들어가는 만에 좀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도 한번 언급해드렸었죠. 이제 지금 잘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예. 최초로 현충원도 같이 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이런 시도들이 자꾸 돼야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많았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좀 이게 손발이 오글거리는 표현입니다만 뉴스브런치에서도 그런 아이템을 좀 청취자들과 많이 공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어쨌든 장애 당사자가 또 이제 국회로 들어가서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더 얘기하고 이런 네. 것들은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장애 친화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친화적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조차 없이 내가 장애인이 되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로 뭐 선천적 후천적 부분에서 우리가 문턱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문턱을 없애는 준비를 해야 되고 새로 만드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베리어 프리 가야 된다. 그리고 베리어 중에 가장 큰 베리어는 제가 볼 때는 마음의 장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마음의 벽부터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뉴스를 저희가 살펴보죠.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씨. 손정우가 지금 돈 세탁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재판부가 지금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좀 끝까지 제대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국내에서 좀 잘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 평론가께서. 자, 손정우 씨는 그 예전에 웰컴 투 비디오라는 곳 때문에 수사를 받았었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산 다음에 지금 다시 풀려난 상태죠. 네.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뭐 한다 만다 했지만 결국 안 된 안 하게 상황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했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등으로 했었는데 네. 사실 이 고발행위 자체가 미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거셌고 자, 이것에 대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영장이 청구가 되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의 사실을 피의자가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수집되어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것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이 피의자가 그동안 저질렀던 범죄의 중대성 그렇죠. 특히 아동이라던가 청소년도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맥락에 보지 않고 너무 이 한 것만 본 것이 아니야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들 보십니까? 사실은 뭐 법원은 굉장히
굉장히 법리적인 측면만 판단을 하거든요. 예. 이를테면은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 인멸 염려 있느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가 디지털 어떤 성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이런 비판을 그 전부터 끊임없이 얘기가 계속 하고 나오고 있지 있지만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면 목이 아프다. 호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법원에서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 양형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네. 새로 만든 걸 또 봐서도요. 우리가 피해자 관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피고인의 재반 사정을 너무나 촘촘하게 고려한 양형 기준인 것 같아요. 피해자의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피고인의 그러니까 이 예. 범죄자의 재반 사정을 많이 고려했다. 네. 양형 인사에 어떤 부분이 있냐. 제가 예.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만 했기 때문에 감경한다. 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경한다. 네. 두 번째, 초등학생이 피해자인데 이 초등학생 피해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감경한다. 이게 진정한 동의일까요? 예.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서 감경한다. 네. 그리고 또 피고인이 이 손종우 같은 경우에도 2심 항소심 앞두고 20일 전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급하게. 왜 했냐. 네. 부양가족이 생기면은 또 또 감경이 부양가족이 되는구나. 생겼다는 걸 또 감경해요. 아. 그리고 또 진지한 반성문을 반성문을 쓰는. 내는 걸 본인이 안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성문 대필 업체가 맞아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촘촘하게 피고인을 위해서 감경해 준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반대가 아닌가요? 피해자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해서 이 촘촘하게 더 양형을 높일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미국으로 보내라 우리나라에서 안 되겠다 이 말이 나왔던 맥락을 예. 좀 사법부도 들여다봤으면 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으로 보내서라도 처벌받게 해라 국민들이 뭐 청원 올리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법리도 중요하지만 양형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또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특히 돈 세탁 부분은 미국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이죠. 그렇죠. 이 범죄 수익 자체가 무슨 다른 범죄와 달리 불법 이런 성착취물과 비슷한 것을 유통했던 이유 때문이고요. 예.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사실 처음 단계에서부터 검찰도 너무 구형을 가볍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찰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중요한 법원에서도 네. 여러 가지 좀 고려했으면 합니다. 네,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